여러분, 혹시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에도 국경에서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75만 명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취재하던 CNN 군사 전문 기자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국군의 공습 영상을 분석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한국 무기잖아요? 태국 F-16 전투기에 장착된 정밀 유도 폭탄 Made in Korea.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외국 전투기에 실려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불과 70년 전만 해도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지금 전쟁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수십조 원어치를 사갔고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고 동남아 각국이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 전문지 밀리터리 타임즈에서 20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해온 기자 로버트 킴벨입니다. 지난 7월 저는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취재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 사이에 갑자기 전쟁이 터진 겁니다. 사실 이 두 나라의 국경 분쟁은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총과 대포를 쏘며 전면전을 벌이리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7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태국 동북부 국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평소처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휘익쾅! 로켓포가 날아와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제 BM-21 다연장 로켓포로 태국 영토를 공격한 겁니다. 민간은 물론이고 병원과 주유소까지 포탄에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국경 마을이 불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저는 사흘 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포탄 파편이 널려 있었고 집들은 반쯤 무너져 내렸더군요. 한 태국 주민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날 하루에만 민간인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사람들은 급히 짐을 싸서 안전한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던 겁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상점들도 셔터를 내렸습니다. 평화롭던 국경 마을이 전쟁터로 변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공격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격이 시작됐고 태국군 초소들이 하나둘 공격당했습니다. 심지어 드론까지 띄워서 태국군 진지를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작전이었던 거죠. 태국군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공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F-16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고 국경 상공에는 제트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방공 시스템으로 태국 전투기의 접근을 막아냈거든요.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태국 공군 기지 근처에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할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조종사들의 긴장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젊은 조종사는 출격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땅을 지켜야 합니다. 물러설 수 없어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투는 며칠째 계속됐습니다. 밤낮 없이 포성이 울렸고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날아다녔습니다. 국경 전역이 전쟁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각자의 명분을 내세우며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흘째 되던 날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에 대형 수송기가 착륙하더군요. 그 안에서 나온 건 무기 상자들이었습니다. 상자에는 한글로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읽을 줄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국이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제가 보게 된 광경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출격해서 캄보디아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영상을 입수했는데 그 무기의 정확도가 놀라웠던 겁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오차 범위 몇 미터 이내로 정확히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영상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일반 폭탄이 아닙니다. 정밀 유도 무기예요. 그것도 상당히 고성능이군요.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덧붙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한국제 아닙니까? 한국. 그 순간 저는 며칠 전 공군 기지에서 봤던 그 상자들이 떠올랐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국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던 나라. 제가 알기로 한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K-팝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기까지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겁니까? 저는 더 깊이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진입해 있었고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수십조 원어치의 무기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무기들의 성능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당장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비쌌고 납품까지 몇 년씩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빠른 납품, 그리고 검증된 성능까지. 전쟁 중인 나라에게는 완벽한 선택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한국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던 나라. 외국의 원조로 겨우 먹고 살았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 꼭 한국에 가서 직접 취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전쟁이 터진 뒤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이 두 나라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100년도 넘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프랑스였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캄보디아가 그 식민지에 포함됐지요. 프랑스 관리들은 지도를 그리며 국경선을 정했는데 그게 제멋대로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의견 같은 건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자를 대고 선을 그었던 겁니다. 그 선 위에 수백 년 된 고대 사원들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태국은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린 지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프레아 비헤어 사원 같은 곳은 원래 태국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그린 지도가 공식 문서라며 맞섰습니다. 양쪽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던 거죠. 세월이 흘러 두 나라 모두 독립했지만 국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962년에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재판소는 프레아 비헤어 사원이 캄보디아 땅이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태국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원은 태국 조상들이 세운 건데 왜 캄보디아 것이냐는 분노가 끌어올랐던 겁니다.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2008년에는 양국 군대가 사원 근처에서 대치했고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며칠 만에 진화됐지만 양국 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던 거죠. 저는 국경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국경 근처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이제 손자 세대까지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하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2월에는 캄보디아 관광객들이 분쟁 지역 사원에서 캄보디아 국가를 부르려다 태국 군인들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양국 언론은 크게 보도했고 국민 감정이 악화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서로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5월에 총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경을 순찰하던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마주쳤고 누군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가 먼저 쏘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분위기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넷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다시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이었지요. 하지만 군부는 달랐습니다. 태국이 계속 도발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이 나왔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말했지만 군은 영토 수호를 외쳤습니다. 국경 검문소들이 하나둘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을 오가던 트럭들이 멈춰섰고 무역이 끊겼습니다. 국경 마을 상인들은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한 태국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캄보디아와 장사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국 모두 국경에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대포와 로켓포가 배치됐고 탱크들이 국경으로 이동했습니다. 군사훈련도 잦아졌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누가 봐도 명백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태국 군인 한 명이 지뢰를 밟았습니다. 국경 순찰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 군인은 중상을 입었고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캄보디아를 비난했습니다. 국경에 불법으로 지뢰를 매설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격분했고 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가 로켓포로 태국 영토를 공격한 겁니다. 태국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였습니다. 70년 넘게 쌓여온 갈등이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쟁 발발 직후 양국 국경을 오가며 취재했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이 먼저 도발했다고 했고 태국은 캄보디아가 침략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양국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경 마을에서 만난 한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둔 엄마였는데 큰아들은 태국군이었고 작은아들은 민간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전선으로 떠났고 작은아들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전쟁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만 안전하면 되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역사의 굴레는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100년 전 프랑스 관리가 그린 선 하나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고 현재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태국 공군 기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출격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군 기지 활주로 옆 경납고에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 날개 아래에 무언가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일반 폭탄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날개가 달려 있었고 앞부분에 센서 같은 게 붙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멀리서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폭탄 옆면에 뭔가 글씨가 써 있었는데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가 섞인 특이한 문자였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한글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태국 전투기 6대가 출격했습니다. 제트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갈랐고 전투기들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지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작전이 끝나면 군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전투기들이 돌아왔습니다. 날개 아래 폭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이 내리더니 서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성공적인 임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오후 브리핑 시간이 됐습니다. 군 대변인은 캄보디아 군사시설 2곳을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켓포 진지와 탄약 저장소였다고 했지요. 그리고 화면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공습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정확도였습니다. 폭탄은 마치 유도되는 것처럼 목표물로 날아갔고 정확히 건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대변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군사 기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폭탄이었던 거죠.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군사 전문가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방부에서 일했던 분석가였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보내주니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이거 한국산 무기네요. KGPS 유도폭탄이라고 합니다. 한국산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든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제 머릿속에 한국은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무기는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만드는 줄만 알았던 겁니다. 친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이 무기를 자국 공군에 배치했습니다. 일반 폭탄에 유도 장치를 달아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가격은 미국 제품의 3분의 1 수준인데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는 한국 무기 산업이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태국은 2년 전 한국에서 이 유도폭탄 20발을 구매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실전에 쓸 일이 있을 거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구매였겠지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의 로켓포 진지를 무력화해야 했습니다. 일반 폭탄으로는 정확도가 떨어졌고 민간인 피해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유도폭탄을 투입한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20발 모두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오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로켓포 진지는 무력화됐고 태국 민간인에 대한 공격도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그 가치를 증명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사로 썼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첫 실전 사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외국 군대가 한국산 항공 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국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무기 산업이 이제 세계 수준에 올라섰다는 증거입니다. 실전 검증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유럽의 한방산 전문지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기 수출은 정부 간 합의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전쟁에 개입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외교적 부담을 의식하는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실제 전쟁터에서 위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으로 말이죠. 70년 전 외국 무기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자국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한국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자주포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차와 잠수함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수십조 원어치 한국 무기를 주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성장 속도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수출 20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곧 5위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성장세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무기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가 축적돼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몇십 년 만에 세계 정상급에 올라선 겁니다.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 취재가 끝나면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나라의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전쟁이 나흘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미국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양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휴전 협상이 열렸습니다. 양국 외교 대표단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진행됐고 놀랍게도 하루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휴전 협정이 발표됐습니다. 양국은 즉각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국경에서 병력을 후퇴시키며 평화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승리를 자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전화 한 통으로 전쟁을 끝냈다고 자랑했지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합의가 된 게 의심스러웠거든요. 현장에서 느낀 양국의 적대감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총성이 멈췄습니다. 국경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태국 국경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피난 갔던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집들을 보며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한 노인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 잿더미가 된 걸 보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협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맞받았습니다. 그해 가을이 되자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양국 군대는 여전히 국경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대포는 그대로 배치돼 있었고 군인들은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휴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불안한 상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태국 군인 여러 명이 국경 순찰 중 지뢰를 밟았습니다.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군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캄보디아를 비난했습니다.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새로 지뢰를 매설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지뢰가 묻혀있던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지뢰가 비교적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태국은 휴전 협정 이행을 즉각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캄보디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국경 지역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국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먼저 쏘았는지는 불분명했지만 총알이 오갔고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측은 또다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휴전 협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당시 국경 근처에 있었습니다. 총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겪었던 공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뛰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양국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다시 회담을 제안했지만 양측은 조건부로만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국경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양국 모두 병력을 증강했고 무기를 더 배치했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주민들은 가방을 싸놓고 대기했습니다. 총소리가 나면 즉시 떠날 준비를 해둔 겁니다. 그러던 12월 초였습니다. 새벽녘에 갑자기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이 재개된 겁니다. 이번엔 여름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양측 모두 준비를 철저히 해놨거든요. 더 많은 무기가 동원됐고 더 넓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국경 지역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날아다녔고 땅에서는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태국 공군이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편대가 출격해서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도로와 다리도 폭격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보급로를 차단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캄보디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로켓포로 태국 마을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름보다 더 많은 로켓이 날아왔고 피해도 컸습니다. 병원이 또 공격당했고 학교 건물도 파괴됐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했습니다. 피난민이 다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집을 떠났습니다. 도로는 피난민으로 가득 찼고 임시 수용소는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었고 노인들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한 피난민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텐트 안에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추위를 견딜 담요도 모자랐습니다. 한 젊은 엄마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아기는 열이 나서 계속 보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또다시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냈고 여러 나라 정상들이 양국의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협정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전쟁을 끝냈다던 그의 자랑은 무색해졌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미국 외교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집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전선을 취재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카메라에 담았고 기사로 썼습니다. 하지만 제 기사가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적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12월 들어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태국이 전면적인 공세를 시작한 겁니다. 여름 전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공군력이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연일 출격했습니다. 전투기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날아다녔습니다. 목표물은 캄보디아의 군사시설이었습니다. 탄약창고, 통신기지, 지휘소가 차례로 폭격당했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한 공습 현장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격을 지켜봤습니다. 전투기가 목표물 상공을 지나가며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은 활공하며 목표물로 날아갔고 정확히 건물 지붕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폭발은 내부에서 일어났고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국 공군 장교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몇 미터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폭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시설이 민간 지역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폭격으로 인한 파편이 주변 마을에 떨어졌고 폭풍으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이 고의로 민간인을 공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쪽 국경 마을도 방문했습니다. 폭격을 받은 마을은 처참했습니다. 집들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거리에는 파편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 집 앞에서는 가족들이 무너진 벽돌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학교 건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운동장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교실 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수업 시간이 아니어서 학생들은 없었지만 만약 아이들이 있었다면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캄보디아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한 남성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태국은 우리 민간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난민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쪽에서만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태국 쪽도 4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합치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난민 사태였습니다. 저는 여러 피난민 캠프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텐트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최소한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부족했고 식수도 모자랐습니다.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한 캠프에서 만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때 가족을 잃었지요. 이제 늙어서 또 전쟁을 겪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병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감염병이 쉽게 번졌습니다. 설사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독감도 유행했습니다.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식량과 텐트, 의약품을 실은 트럭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구호 물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긴 줄을 섰고 때로는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선에서는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태국군은 공중 우세를 바탕으로 지상에서도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여러 고지를 점령했고 캄보디아 영토 일부를 장악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밀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무기와 탄약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중국은 일부 지원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개입하기엔 국제사회의 눈치가 보였던 겁니다. 태국 해군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국경이 바다와 맞닿은 지역에서 해상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물자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함들이 해안을 순찰했고 수상한 선박은 모두 검문을 받았습니다. 한 해전도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해군 초계정이 태국 군함에 발포했고 태국 측도 응사했습니다. 짧은 교전이었지만 캄보디아 초계정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국 해군의 화력이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밤에도 전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야간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장비로 적을 탐지하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군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성과 폭발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국 군부대와 함께 최전선 근처까지 갔습니다. 참호 속 군인들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적의 공격이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했던 겁니다. 한 젊은 병사는 고향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겨우 20살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전쟁터에 있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들은 재빨리 참호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포탄은 100m쯤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전쟁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뉴스로만 보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전쟁이 재개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선의 지도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이 점령한 지역이 점점 늘어났고 캄보디아군은 계속 밀려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태국의 압도적 우세를 인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군력의 차이였습니다. 태국 공군은 현대화된 전투기와 정밀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공군은 노후한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장악한 쪽이 전쟁을 지배한다는 군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던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 측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취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곳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한 캄보디아 지휘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숨기려 했지만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화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보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보급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캄보디아군은 탄약과 식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행렬이 폭격당하는 일이 잦았고 운전병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 보급 창고를 방문했을 때 그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창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름 전만 해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격으로 절반이 날아갔고 새 물자는 오지 않습니다. 전선의 군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통신망도 마비 상태였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의 통신 기지를 계속 공격했거든요. 한국산 유도폭탄이 통신탑을 정확히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전선과 후방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휘관들은 부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 전선 부대는 며칠간 고립됐습니다. 무전도 안 되고 보급도 끊겼습니다. 주변이 적에게 포위됐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결국 그 부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군인이 포로가 됐습니다.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계속되는 패배에 병사들은 의욕을 잃었습니다. 탈영하는 군인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틈타 부대를 이탈해서 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지휘관들이 막으려 했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 탈영병을 만났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대 절반이 죽거나 다쳤어요. 나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태국군의 사기는 높았습니다. 승리가 계속되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병사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서는 동료들과 기뻐했습니다. 지휘관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는 태국군이 점령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캄보디아 초소였던 곳인데 이제는 태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태국 군인들은 진지를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한 태국 장교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겁니다. 적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때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도 대가가 있었습니다. 태국군 역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저항이 약해졌다고는 해도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거든요.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양측 모두 피를 흘렸습니다. 한 태국 야전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부상병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다리를 잃었고 어떤 이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수술실에서는 긴급 수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젊은 병사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전우가 제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게 미안합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황이 불리하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협상을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의견이 갈렸고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다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절박했습니다. 무기뿐 아니라 군사 고문단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신중했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국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제한적인 지원만 약속했을 뿐입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유엔 특사가 양국을 방문했습니다. 휴전을 호소했지만 양측 모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이기고 있었고 캄보디아는 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전선을 오가며 취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승리의 환호를, 다른 쪽에서는 패배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같았습니다. 전쟁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태국군은 또 하나의 중요한 거점을 점령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였던 고지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밤새 반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태국의 우세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붉은 표시가 된 곳이 태국이 점령한 지역이었습니다. 2주 전에 비해 붉은 영역이 2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전쟁은 조만간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인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막바지의 발악이 더 치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됐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동남아시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태국을 두둔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했다는 입장이었지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캄보디아 편을 들었습니다. 태국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비난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이 나왔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미국도 반대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유엔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유엔의 무력함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유엔 본부에서 한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좌절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도 다시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주도해서 특별회의를 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외교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국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태국 외교장관은 단호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먼저 사과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이 우리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철군이 먼저입니다.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공동 성명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아세안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던 겁니다. 회원국 간 분쟁을 해결할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내정 불간섭 원칙 때문에 강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섰습니다. 양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름과 달리 양국 모두 미국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미국 외교 관계자는 배경 설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가 문제입니다. 지난번 휴전 협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양국이 미국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 외교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던 겁니다. 중국도 나름의 역할을 시도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 국제 여론이 악화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럽연합도 성명을 냈습니다. 인도적 위기를 우려하며 즉각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성명은 그저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가 공동 보고서를 냈습니다. 양국 모두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민간인 지역 공격, 무차별 폭격, 지뢰 사용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민간인이 표적이 되고 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실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범죄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도 캄보디아도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구호단체들은 현장에서 분투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임시병원을 세웠습니다. 적십자사는 식량과 의약품을 나눠줬습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구호 활동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 의사는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환자는 계속 오는데 물자는 부족합니다.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할지 선택해야 하는 게 가장 괴롭습니다. 그의 하얀 가운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불교 승려들이 국경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려가 모여 평화를 위해 연부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울렸습니다. 민간인들의 평화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거리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쟁을 멈춰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전운동을 탄압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시위 주동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감시를 받았습니다. 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기사가 우리나라에 불리합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누가 걸었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정부 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취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불안해했습니다. 라오스와 베트남은 국경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확대될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영내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컸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역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양국을 오가던 관광객도 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동남아시아를 떠났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양국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수십조 원에 달할 겁니다. 그걸로 얼마나 많은 학교와 병원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전쟁의 기회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사를 썼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쓸수록 무력감이 커졌습니다. 제 기사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읽고 안타까워하지만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국경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폭격이었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그걸 바라봤습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방산업계가 태국 캄보디아 전쟁을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 무기의 실전 사용 사례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름 전투에서 한국산 KGPS 유도폭탄이 사용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군사 전문지들이 특집 기사를 냈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상세한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실전 검증이라는 것만큼 강력한 홍보는 없었거든요. 저는 한 국제방산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필리핀 군 장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동료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쓴 그 한국 폭탄 말이야. 명중률이 거의 완벽하더군. 우리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 상대방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라던데. 미국 것보다 훨씬 싸다고 들었어. 한국 방산업체 부스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브로슈어를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한국 업체 관계자는 거의 쉬지 못하고 설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 기회에 한국 방산의 역사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한국은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쟁 내내 미국 무기에 의존했습니다. 탱크도 비행기도 심지어 총알까지 모두 원조품이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주 국방이라는 구호 아래 무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기본 무기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총과 장갑차가 국산화됐습니다. 품질은 아직 떨어졌지만 자체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늘어났고 경험이 쌓였습니다. 1990년대가 전환점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개발했던 겁니다.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갖춘 무기였습니다. 터키가 처음으로 이 자주포를 수입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첫 해외 수출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전차, 잠수함, 전투기까지 개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품질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방산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최첨단 로봇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기술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자주포는 분당 6발을 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죠.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는 화면에 영상을 띄워 보여줬습니다. 자주포가 연속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독일제 자주포가 대당 100억 원이라면 한국제는 5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이었던 겁니다. 둘째는 납품 속도였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주문받으면 2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산 일정이 빡빡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긴급하면 몇 달 안에도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뛰어났던 겁니다. 폴란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위협을 느낀 폴란드는 급하게 군사력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독일에 무기를 주문했지만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은 4개월 만에 첫 물량을 보냈습니다. 탱크 10대와 자주포 28문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은 감탄했습니다. 품질도 완벽했습니다. 그 뒤로 폴란드는 수십조 원어치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었습니다. 셋째는 실전 검증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북한과 대치해왔습니다. 무기가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가 극도로 엄격했습니다. 사계절 기후에서 산악 지형까지 온갖 조건에서 테스트했습니다. 한 군사 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을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전시장용이 아닙니다. 그게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그대로 수출했기 때문에 성능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 기술도 함께 넘겨줬습니다. 구매국이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공장 건설도 지원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꺼리는 부분을 한국은 적극적으로 했던 겁니다. 태국 전쟁은 이런 장점들을 세계에 확실히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카탈로그 수치가 아니라 실제 전투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산 유도폭탄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오차 범위 5m 이내, 명중률 거의 100%.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미국 국방분석가 한 명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정밀 유도 무기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제 한국을 서구와 동등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 영국 군사 전문지도 특집을 실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 국방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동남아시아 한 국가 국방장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죠. 한국 무기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 한 왕국의 무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우디가 이미 한국 무기를 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검토 중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다는 평가더군요. 그는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진지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와 체코가 한국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발트 3국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본 그들은 한국 무기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마다 방산 수출을 챙겼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각국을 방문해서 한국 무기를 소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세일즈였던 겁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연간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도 올라갔습니다. 10년 전 1%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3% 가까이 됐습니다. 세계 순위도 20위권 밖에서 10위권 안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곧 세계 5위 무기 수출국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2027년쯤 5위 진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성장세는 이례적입니다. 저는 한국의 성공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며 답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공학도들을 길러냈습니다. 대학에서 첨단 기술을 배운 젊은이들이 방산업체로 갔습니다. 그들이 기술 개발의 주역이 됐던 겁니다. 둘째는 민간 기술의 접목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조선 강국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이런 민간 기술이 방산에 융합됐습니다. 반도체 기술로 정밀 센서를 만들고 조선 기술로 군함을 건조했습니다. 셋째는 끈기였습니다. 처음엔 실패도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저는 한 한국방산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30년간 무기 개발에 매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안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 방산업계는 바빴습니다. 각국에서 날아온 문의에 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가동됐습니다. 주물량을 맞추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한국 방산 주식도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출 전망이 밝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에도 호재였습니다. 방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비판도 있었습니다. 평화단체들은 무기 수출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무기를 팔면 결국 전쟁에 기여하는 겁니다. 한국이 죽음의 상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활동가의 말이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고민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가, 평화를 위해 자제해야 하는가.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동맹국과 우방국에만 무기를 수출합니다. 방어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승인합니다. 평화를 해치는 수출은 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 발전이 놀라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겁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정상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기들이 실제로 전쟁터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에서 한국산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쳤습니다. 저는 전선 근처 병원에서 부상당한 캄보디아 민간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는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 장면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고통, 경제적 성공과 윤리적 딜레마, 이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총성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는 실패했고 평화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전선을 취재하며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무기의 활약도 보도했고 전쟁의 참상도 기록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경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는 포성이 들렸고 하늘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기술이 인간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한국이 이룬 놀라운 성취가 전쟁터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역설을. 이것이 진보인가 아니면 비극인가?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라는 것. 7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도 전선으로 갈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할 겁니다. 그것이 저널리스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에서 증명된 한국 무기의 위력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